그 단기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의도적인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입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시한폭탄으로 작용해서 금융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부동산 경기와 주택 대출의 금리를 파헤쳐 보셨다고요. 예. 요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위험 노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긴 하던데요. 예. 뭐 7월 달인가요? 그 스트레스 DSR 이것도 시행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부동산 금융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자그마치 2배가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10년 사이에 100%가 늘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쪽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용은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한 2년 전서부터 금융권이 이제는 기업 부동산 대출은 안 해줘요. 한마디로. 게다가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기업한테는 정말 느닷없이 일부 대출 상환을 요구한다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걸 시나리오별로 플랜을 짜가지고 만약의 경우 지금보다도 더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이러한 경우도 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에 있는 걸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기업 여신 부분에서 지난 2003년서부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2019년서부터 나름대로 은행들이 행정 지도를 했는데 가능한 기업은 자기 자본의 25% 이내로 부동산 대출을 해주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해에 들어와서는 정식으로 규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 부분에 부동산 금융 여신이 막혀서는 앞으로 기업의 그 현금 흐름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치솟는 환율도 방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붕괴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양쪽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 금리를 올려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거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주택담보금리를 싸게끔 지원해야 이 시장이 그래도 견뎌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그런 의미에서 동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더 이상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동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장 금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억지로 억눌러 놨지만 이게 사실상 억지로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러니까 통화 조작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확대해서 억누를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간 갈 수 없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 다 같이 인식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천천히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4.6% 내외예요. 4.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진정됐는데 반면에 우리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8%입니다. 두 금리 차가 거의 2%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4.8%인데 우리 시장 금리가 2.8%라는 건 이건 사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금리 많이 차가 나는 꽤 거. 크네요. 예.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와 우리 10년물 금리는 지난 20여 년간 항상 이렇게 연동화됐었습니다. 커플링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아, 그래요?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동화가 순리인데 지금 뭔가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시장 순리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지금 미국이 한 4.5% 되는데 우리는 한 3% 돼가지고 금리 격차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은 우리가 방어하기 힘들 정도로 원화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를 지금 억지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지금 힘겨울 정도로 우리 외환당국이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금리 하락이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를 위해서 한은이 첫째, 통화 공급량을 지금 크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M2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이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화 공급량은 M2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 금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단기 유동성을 대량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이래 3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1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런데 시장금리는 반대로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아시겠지만 트럼플레이션, 즉 트럼프가 들어서서 감세 정책과 고관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사실은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가 주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왔자 감세와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통화량이 되거나 국채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건데 연준이 의도하는 것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무부의 재정 정책이 시장 영향력이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 시장에 이게 악재입니다. 이게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금이나 은,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 시장에도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데,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장기 국채를 그간 40년 동안은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 국채가 전혀 안전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자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의 변동이 있더라도 사실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만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는 조금만 금리가 인상돼도 그게 듀레이션이 뭐 8년, 16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8배, 16배 막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장기 국채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 사태가 터졌을 때 실리콘밸리 중소은행이 파산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장기국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조금만 고금리 기조로 들어가도 자본 잠식을 불러일으키는 중소은행들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장기국채는 위험자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 장기국채를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들은 국채가 안전자산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지금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그래프는 세계 4대 통화의 그 발행액 추인데 지난 2022년서부터 긴축 기조로 들어가서 시중에서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22년서부터 현재 일까지 미국, 유럽, 일본은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하고 정반대로 마른 긴축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자그마치 통화량이 전년 동기 대비 6%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에만 시중에 풀린 돈이 4천조 원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지금 19개월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치솟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단기 유동성을 보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유동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단기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와서 환매적금 채권 매입 총액이 굉장히 늘어나서 즉 한마디로 시중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량도 늘어나는데 이 환매적금 채권 매입이라고 해서 아주 단기로 시중에 뿌리는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건 국제시장 금리가 오를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 금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12월 달에는 계엄령 등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퍼부은 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이런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20개월째 계속 이렇게 그 단기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의도적인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걸 단시간에 쓰고 그 정상화의 길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량이건 단기 유동성 공급이건 이게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좀 왜곡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여태까지 정상화였다가 지금은 역전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3개월물은 이자가 3%예요. 근데 10년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2.8%만 받는 거예요. 더 싸게. 오히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세계하고 괴리가 된다는 데 있어요. 사실 세계의 모든 자본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건데 이게 우리만 지금 세계 시장하고 따로 논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금리가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 이러한 디커플링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은 정상화되는데 정상화 단계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시한폭탄으로 작용해서
금융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 금리가 증폭이 되면 안 돼요. 괴리가. 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국 시장은 유동성을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유독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내려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팬데믹 사태 기간 중에 세계가 다 통화 공급량을 늘릴 때 중국만큼은 통화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충분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지준율 같은 걸 낮춰서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기존에 풀어놓은 통화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긴축을 통해서 이걸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한국은 중국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나라의 시장 금리가 다 올라가는데 한국만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하락폭이 큰 거예요. 통화가치의 하락폭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큽니다. 즉 한마디로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통화량이 많이 증가돼서 즉 통화가치가 희석돼서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지금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를 통화량 증가와 시중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다시 한미 간 금리도 연동화로 갈 수뿐이 없는데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연동화 단계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면 그래도 문제가 덜한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 그거는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값이나 미분양이나 거래량 추이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우리나라 주택가격지수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가격지수를 보면은 2020년 하반기 이후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추이도 들여다보면 지금이 4년 내 최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한 통계상으로는 7만 건이 약간 넘는데 이게 신고 안 한 것까지 합치면 가는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신고 안 한 분량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합치면 지금은 10만 개가 넘어간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그 소형 빌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이 무너지면서 공급이 전혀 안 나오니까 LH가 빌라를 사들여서 시장에 임대를 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워낙 공급이 막혀 있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이거는 공급이 넘쳐서 미분양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LH가 또 사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시장 논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거래량 추이를 봐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월별 주택 거래량 추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형적인 하락 시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래량 감소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간 그래도 서울만은 잘 버텨졌는데 이제는 서울조차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장금리 하락과 주택 시장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시장금리 인하는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미 간 혹은 세계가
내 시장 금리하고의 격차를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더 벌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LH에서 3,000채 주택 매입한다는 거 가지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일부에서는 건설사 몇 개 파산한다 해도 시장 논리대로 놔둬야 이게 구조조정이 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뭐 또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또 정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건 시장 논리를 벗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네, 지적하신 것 같은 교수님이 네, 이러한 부분도 아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